제가 예전에 대만 국립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그 약간 좀 자극하려고 던진 질문이 너희들 중에서 대만이 독립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학생이 손을 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은 한국이 독립국가라고 누가 물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겠냐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의 젊은 세대들은 지금 대만 문제, 독립 문제에 있어서는 딱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럼 어쨌든 대만 사람들은 뭐 어쨌든 본인의 체제를 좀 지키고 싶고 중국은 통일을 너무 원하고 뭐 이런 관계인데 그럼 이 그림 안에서 미국은 또 어떻게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또 뭐 어떤 역할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네. 네. 일단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그 후에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국민당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미국은 국민당을 항상 좀 응원했던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엔이 처음에 설립됐었을 때 유엔 상임 이사국이 있지 않습니까? 5개국이 거기에 중국의 자리를 누가 가져갔냐 하면 대만에 있는 국민당이 가져갔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엄청난 위상이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대만의 국민당이 중국을 대표하는 당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이 발생했었을 때 이게 다 이제 막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한반도 전쟁이 발생했었을 때 유엔군이 개입을 할 수 있던 이유가 중국이 비토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얘기하는 중국이 아니고 대만에 있는 국민당 정부였기 때문에 비토를 안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소련은 거기에 없었던 거죠. 소련은 상임 이사국이었는데 네. 그때 다른 이유로 참석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역사에 좀 아이러니 비슷한 건데 다른 이유로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 안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못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기권은 비토를 행하는 게 아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비토를 아무도 안 놓았던 거라서 유엔군이 물론 뭐 미군이긴 한데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이 한반도에 이제 참전을 할 수 있었던 스토리가. 소련이 만약 참석했으면 비토를 했겠죠. 했었겠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참전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유엔군이 참전한다는 거는 이건 국제사회가 여기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서 한국을 도우러 온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면 그리고 의미적인 거로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제 그 대만이랑 그 관계를 가져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나온 토론이긴 하지만 미국 학계 내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미국이 중국을 잃었다는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랑 국민당이랑 관계를 너무 돈독하게 가져가는 바람에 중국이랑 공산당이랑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더 불필요하게 틀어졌다 하는 이제 토론이 이제 있을 정도로 미국은 이제 국민당을 지지해 줬었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지정학적인 상황이 바뀜으로써 미국이 중국이랑 관계를 발전을 시키고자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게 이제 키신저의 극비 방중이고 자. 그러면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 관계를 새롭게 구상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대만을 무시하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냈던 정책이나 뭐 법안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때부터 이제 갈림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은 중국이랑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대만은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랑 관계가 좀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더 많은 거를 물론 주권은 인정은 아니지만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큰 틀 내에서는 대만을 위해서 더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국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미국이. 네. 그래서 요거를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이게 좀 너무 디테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중국이랑 수교를 할 때 통과시킨 중국이랑 서로 합의문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1972년도 닉슨이 방중했었을 때 합의한 건데 이때부터 이제 대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 월가제님 혹시 아세요? 그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합의문을 도출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양국의 언어로서 합의문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한 텍스트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했을 때는 영어로도 하나 있고 중국어로도 하나 있는데 보통 국제사회가 영어를 쓰니까 영어가 아닐까요? 네. 그렇게 다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둘 다 동일한 정당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권이란 거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느 나라든 자기 언어로 동일한 합의문을 만들어낼 텐데 그러면 서로 더 낮고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동일한 정당성을 부여받거든요. 다만 문제는 언어라는 게 동일하게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특히 이제 외교에서는 이 미묘한 차이가 제일 중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서로 합의를 본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서로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지금 제가 설명드릴 딱 정확한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수교를 할 때 그 합의문 도출한 게 상해 커뮤니케이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만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영문은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낸 합의문은 미국은 양안의 모든 중국인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거를 미국 정부는 이그널리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승인하고 용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인지한다.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 알고 있어 하는 식으로 이제 영문 표기문이고 자 중국어로는 이때만 해도 비슷합니다. 중국어로는 미국이 양안의 모든 중국인들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동의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거를 미국이 중국어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영문으로 트랜슬레이트 할 때 정확히 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인정해 그냥 뭐 그렇게 알고 있어 인지하고 있어 한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972년도를 떠나서 79년도에 이제 정식 수교를 할 때 또 합의문을 하나 도출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로 영문 텍스트랑 중국어 텍스트가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입장은 여전히 72년도에 그 합의문이랑 비슷한 입장인데 중국어로는 미국 정부가 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승인한다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너의 입장이 그런지 알고 있어, 인지하고 있어 보다는 승인한다는 거는 거의 동의해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 이제 이 합의문이 도출됐었을 때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너무 기뻤겠죠. 아, 드디어 이 패권국이 우리의 승인해준다. 대만 통일을 승인해 주는구나. 근데 실제로는 미국 정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정권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공산당에 합의를 하면 되냐 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이제 로비도 대만에서 로비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냈던 게 대만 관계법이라고 미국 그 의회 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정책은 별개로 우리는 대만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거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만에서 엄청난 로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게 이게 대만 관계법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대만한테 그 방위를 위한 군사 지원, 군사 지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무기를 우리가 수출하는 거를 용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통과됐을 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최첨단 물자를 지원해주고 이제 그 무기를 파는 거는 대만을 지금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 아니면 좀 더 나가자면 독립을 하라고 좀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서로 해석은 달라지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서로 무역하면서 관계 개선해야 되니까 이런 좀 불확실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갔던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저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저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좀 그냥 일부러 서로 머리 써서 그냥 넘겨 짚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합의문이 도출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서로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걸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합의문이라는 게 그전에 양쪽의 이해가 이만큼 차이가 간극이 있었으면 이 합의문을 통해서 이 간극을 좁히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업적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서로 정말로 그냥 일심동체처럼 되기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는 두되 이 간극을 좁히자 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고 대만 좀 달래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이제 79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82년도에 또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요 합의문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요때는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실제로 미국 그 영문 텍스트를 봐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하게 중국의 관점을 동의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문 텍스트는 미국은 그 PRC가 그러니까 공산당이 중국, 차이나의 유일한 정당성을 부여받는 정권이라고 recognize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안의 모든 중국인들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동일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거를 그런 거를 니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 하는 정도의 텍스트고 이제 중국 중문의 텍스트는 완전 중국 정부 입장을 동일해 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더 진일보하게 청년을 2번 쓰잖아요. 아까 그래 승인할게 인정할게 하는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요 텍스트가 나왔을 때 대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미국 내에서도 의회에서 대만 로비를 받은 그 정치인들이 행정부에 압박을 엄청나게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왔던 게 1982년도에 이제 6가지 어슈런스라고 이거는 뭐 법안은 아니고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대만 측에 이런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대만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그 정도 아니야 하고서 이제 행정 정책으로 냈던 게 이제 이 6가지 어슈런스인데 요거를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기본적인 그 이제 입장은 우리가 너희를 중국한테 팔아넘기지 않아 하는 거를 대만한테 안정을 시켜주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 6가지 어슈런스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해요. 또 분분한가요? 네. 그래서 이게 다음 슬라이드인데 6가지 이제 어슈런스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3가지 버전을 들고 왔는데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한테 우리 너희 중국한테 공산한테 팔아넘기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는데 그 어슈런스 자체도 해석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버전은 이제 그 미국 행정부가 대만한테 얘기한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대만 국민들한테 얘기한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에서 그 당시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테스트모니로 우리가 이런 어슈런스를 대만한테 줬어 하는 얘기가 3가지 각자 버전인데 버전이 살짝 조금 달라요. 합의서가 딱 공식 문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6가지 어슈런스는 딱 공식 문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건 좀 너무 디테일해서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대만 문제라는 게 서로 좀 모호하게 진행되었다는 게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요 6 어슈런스 여기에가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는 그 동사를 과거형을 썼냐 미래형을 썼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형을 썼다는 거는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어슈런스를 준 게 아니게 되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대만 입장에서 걱정이 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형을 쓴다는 거는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펴겠다는 의미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만큼 이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 내에서 그리고 또 미국이랑 대만 관계 내에서 어마하게 이 모호성을 가지고서 추진이 돼 왔었고 그게 서로들 관계가 좋을 때는 이 모호성이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됨에 있어서 이 모호성이 좀 더 이제 문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까지는 뭐 딱히 서로 그렇게 미중 갈등이 없었으니까 서로 그냥 넘어갔군요. 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One China Principle인데 외교적으로는 이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동의하는 국가들은 서방에 많지가 않습니다.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추진하냐, 정책을 추진하냐면 One China Policy를 추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One China Principle을 다들 동의하기를 원하고 미국 행정부는 본인들 입장은 단 한 번도 One China Principle에 동의한 적이 없고 One China Policy는 추진했던 거죠. 그 차이가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원칙은 뭔가 가치의 문제인가요? 그렇죠. 원칙을 동의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고 정책은 항상 말씀하시듯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에 동의 안 했기 때문에 너희도 하는 거 보고서 우리가 정책은 바뀔 수가 있다. 정책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 즈음에 어쨌든 뭐 저희 한국도 이제 대만과 수교를 끊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루어졌잖아요. 저희는 한참 늦게 끊었었죠. 한참 늦게. 네, 저희는 92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상황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공통된 동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병상련 같은 느낌. 그래서 공산주의에 맞서고 항상 이 무력의 침범에 두려워하고 위협을 감당함으로써 그 고통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도 서로 이뤄냈고 하는 그 정치 발전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느낌으로서 한국은 정말로 끝까지 대만이랑 수교를 유지하다가 이게 경제적으로 중국의 그 혜택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교를 끊었던 거죠. 그럼 전 세계가 어쨌든 대만과 서서히 끊어 나간 거는 이게 거의 중국 주도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네, 미국이 정책을 바꾼 그 이후부터는 중국의 경제성이 이제 중요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교 국가들이 대만을 버리고 이제 중국을 택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거는 뭐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일본이 먼저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한국에 대해 배신감을 훨씬 더 느끼고 한국을 되게 싫어한다. 네. 일본은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네. 그거는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일본이 실제로 중국이랑 수교를 제일 빨리 추진했어요. 미국보다 훨씬 빨리 추진했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먼저 하기 전에 일본이 수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먼저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뭐 쉽게 얘기해서 배신을 친 거죠.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그 수교를 유지했고 92년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의 맨 마지막에 의미 있는 국가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대만이랑 수교를 끊었던 건데 이 트렌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했던 것보다는 맨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이 기억에 또 남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로 한국은 자기들을 배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을 택했었을 때 대만 내에서는 정말로 그 배신감을 많이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뭐 국제 현실의 냉혹한 이제 현실이긴 하니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만이랑 그 정도까지 수교를 끝까지 지켜줬던 거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로 대만이 일본을 좋아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만도 이제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짐으로써 대만이 일본한테 넘어갔던 거고 일본이 그때부터 이제 대만을 식민지화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후에는 식민지화했고 동일한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내에 있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폈던 식민 정책이랑 대만에서 폈던 식민 정책의 이 정도가 조금 차이도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만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국가 의식이 없었어요. 그전에도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식민지화 받은 게 처음이지만 대만은 그전에도 서양 사회에서 식민지화 받았고 청나라한테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식민지화 된 거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도 없었었고 대만의 이 영토가 항상 외세가 들어와 가지고 먹고 나가고 했는데 자 그중에서 그럼 어느 외세가 대만을 위해서 그나마 좀 역할을 했냐 하면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식민지화 계속 당한 사람들은 대만의 토착민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국민당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과 이게 어떻게 다르죠. 다른가요? 네. 국민당은 이제 일본이 패전한 후에 중국 내에서 내전을 져가지고 대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대만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당도 이제 요 견해는 최근에 나오는 거고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견해가 많은데 국민당 역시 외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이 넘어와서 대만에 관련돼서 중국이랑 협상을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외세가 외세들끼리 협상하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의 진정한 이제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다 하고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전에 국민당이 대만에 넘어오기 전에는 대만에 누가 있었냐? 그때도 당연히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도 이제 보시면 중국의 남부 지방에서 넘어온 분들이 많았었고 또 그 전에 훨씬 전에 넘어왔던 분들도 있었고 거기 이제 토착화 된 사람들이 있고 네. 그 전부터도 대만에 있었던 이제 뭐 트라이브나 뭐 에버리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대만을 이제 지배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외세 중에서는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고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국가에 대한 개념도 없었었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농사 지으면서 그냥 밥벌이 하고 있었던 건데 외세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그 중에서 어떤 외세가 좋았냐 하면 일본 외세가 제일 좋았던 거죠. 실제로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우리나라랑 비교해가지고 현저하게 낳는 겁니다. 그럼 그 원래 토착 계속 거기 있던 사람들 어쨌든 다 한족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에버리진스는 뭐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데 가시면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약간 털도 많고 좀 그래요. 일본 본토 사람들보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에버리진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거리상으로는 대만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전 중국인 줄 네, 아니에요. 아닌가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실제로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이 더 가깝고 왜냐하면 그 섬들이 있으니까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섬이 정말 딱 거리만 놓고 보면 대만이 제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필리핀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대만에서 정착해서 서로 이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그 전부터 정말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산악지대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 구성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는 이제까지 대만은 어쨌든 국민당 정부가 넘어온 그 한족들 국가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럼 그 안에 다양성이 있고 뭐 네. 비율이 좀 다르고 물론 이제 뭐 한족이 제일 많긴 하죠. 그게 제일 많긴 맞나요? 네, 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이제 비율은 모르겠는데 뭐 거기에 이제 에스닉 소수 민족들도 분명히 좀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족들이 제일 구성 비율이 많긴 한데 이 한족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일찍 넘어와서 이제 정착하신 분들이랑 중국의 내전에 끝나고 난 다음에 폐잔병으로 넘어온 사람들끼리 또 구분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 중국어로는 번성人, 와이성인이라고 해서 본성인, 외성인 그래서 본성인은 그 전부터 넘어와서 이제 정착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외성인은 중국의 내전에 후에 넘어온 이제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본성인 입장에서는 외성인도 외세라고 보는 거고 국민당이 넘어온 후에 대만을 지배했던 건 국민당이잖아요.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전부터 전부 다 국민당이 지배했고 국민당은 외성인이기 때문에 국민당이 추진한 중국이랑의 정책은 이거는 대만이 편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독립을 주장하시는 이제 대만 사람들의 핵심 뿌리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정치 구도 자체도 요 외성인 본성인 이런 걸로 좀 갈라지나요? 네, 그게 아마 한 10년, 뭐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갈라졌는데 그리고 또 본성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독립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외성인들은 넘어왔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이 3세대 보통 3세대부터는 조부모의 이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만은 정치적으로 자기만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성인들의 정치적인 입김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줄어들었고 대만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대만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대만이 하나의 국가라는 거를 아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대만 국립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그런 의미인데 뭐 똑똑한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한테 그 약간 좀 자극하려고 던진 질문이 너희들 중에서 대만이 독립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수업에서 참여한 그 똘망똘망한 그 이제 여성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교수님은 한국이 독립국가라고 누가 물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겠냐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를 질문을 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대만의 젊은 세대들은 지금 대만 문제, 독립 문제에 있어서는 딱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대만의 정치 발전이 국가 정체성이라는 게 정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중요함을 가지고 있고 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약간 한국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아직도 피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이제 거기에 뭐 정치 가치도 들어가긴 하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이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가치가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중국이랑 분리될 수밖에 없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 운동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대만의 젊은이들은 그 정치 가치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럼 지금 대만의 정치 상황은 어쨌든 뭐 좀 친중파, 그다음 독립파 뭐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네. 봐도 무방하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내전에서 패배해서 넘어온 그 집권 세력이니까 그 집권 세력이 원래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동의했고 다만 이제 자기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정권이 생각했던 거고 그 견해가 아직도 그나마 유지되고 있긴 해요. 국민당 내에서. 다만 대만의 국내적으로 그 저변에는 독립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만이 독립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민당이 이 정책 플랫폼으로는 집권을 못하기 때문에 통일을 대놓고 얘기 못하고 중국이랑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제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반대 파벌은 이제 민진당인데 네. 민진당은 독립을 원하죠. 하지만 대놓고 독립을 주장했다가는 중국이랑의 이 관계도 틀어질 게 뻔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쓸데없이 대만이 중국이랑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무력 충돌에 참전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속 깊이는 독립을 원하지만 대놓고는 얘기는 못하고 그 대신 정책적으로 살짝 독립 쪽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중국 국경 입장에서는 저거를 그냥 함부로 내버려뒀다가는 언젠간 독립이 되겠네? 우리가 힘이 빠지면 독립을 하려고 하겠네? 하니까 이제 계속 워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도 굉장히 뭐 정치 대만 내에서 로비라든지 어쨌든 그런 걸 계속 하겠네요.
네. 로비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공작 활동을 한다는 건데 스파이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물론 뭐 스파이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컨트롤 많이 하지만 예전엔 경제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경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대만이 더 많이 의존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류가 있다 보면 뭐 이런저런 스파이가 들어가든 아니면 꼭 굳이 스파이가 아니더라도 친중적인 이제 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 역할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는 중국 정부가 대만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국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여기도 국민당이 보수파니까 농촌 뭐 이런 쪽에 이제 국민당의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지지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대만에서 만들어내는 뭐 파인애플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웃돈을 주고 사들여 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펴므로써 중국이랑 통일이 되면 너희한테 혜택이 많아질 거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이 경제적인 영향을 사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얻고자 했던 거죠. 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정치학자로서 저희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물론 경제랑 정치랑 상호 밀접한 게 너무 많이 있지만 그 뿌리가 움직이는 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득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대만 사람들의 이 정치적 가치 발달은 다른 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든 말든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이런 정체성을 추구한다 하면서 이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왜 배은망덕 하는 느낌도 있고 왜 우리 편을 안 오지 하면서 고개만 계속 갸우뚱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에도 보니까 반도체 뭐 그런 거 협력은 중국이랑 또 경제 협력은 뭐 열심히 하면서 또 정치적으로는 또 대립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대만 기업들이 뭐 또 중국 협력사로 또 들어가 있고 뭐. 네. 그것도 이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살짝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긴 한데 산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월가아님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회사 운영자 입장에서는 물론 국가의 안위도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이제 국가 레벨의 안위나 이해관계가 내 산업이나 내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격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내 회사의 혜택이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 레벨에서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는 꼭 국가의 이제 큰 틀에서의 전략이랑은 분명히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제 의미에서 TSMC나 대만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이제 협력을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고 뭐 정치적으로는 스탠스가 또 다르고 막 그런데 정확히 그럼 본인들도 어쨌든 독립을 원하지만 그걸 대외적으로 뭐 천명하진 않고 뭔가 이 국가 정체성이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